사시남정기. 사시남정기 2편. 때는 마침 늦봄이라 동산의 백화가 만발하여 경치가 아름다웠다. 유알림이 황제를 모시고 서원에서 잔치를 배석하고 집에 일찍이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때 사부인이 책상에 의지하여 글을 보고 있었는데 시녀 춘망이 와서 지금 화원 정자에 모란꽃이 만발하였으니 구경하십시오. 대감께서 아직 조정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니 한가로운 이때에 한번 화원에 소풍하시고 꼭 구경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사부인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곧 책을 덮고 옷을 가볍게 갈아입은 뒤에 시녀 5, 6명을 거느리고 연보를 옮겨서 화원의 정자에 이르렀다. 버들 그늘이 정자의 난간에 기대고 꽃향기가 연못에 젖었으며 그윽한 경치가 매우 고요하여 봄 경치가 매우 즐길 만하였다. 사부인이 시녀에게 차를 명하고 교시를 청하여 함께 봄 경치를 구경하려던 참에 바람결에 문득 거문고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사부인이 이상히 여기고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으니 거문고 소리가 맑아서 비취가 옥쟁반에 구르는 듯 사람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 사부인이 좌우 시녀에게 물었다. 어디서 누가 저렇게 거문고를 잘도 타느냐? 그 거문고 소리가 교낭자 침소에서 나는 성쉽습니다. 그럴까? 음률은 여자의 할 바가 아닌데 교낭자가 어찌 거문고를 저리 잘하겠느냐? 남의 말은 믿기 어려우니 저 소리 나는 곳에 가 보고 와서 사실대로 고하라. 시비가 사부인의 명을 받들고 그 거문고 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가 보니 과연 백자당이었다. 시녀가 밖에서 안을 엿본즉 교시가 요리상을 풍부하게 차려놓고 섬섬옥수로 거문고를 희롱하고 한 사람의 미인이 화려한 의상으로 마주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시비가 자기의 눈을 의심하고 몇 번 자세히 본 뒤에 돌아와서 사부인에게 사실대로 고하였다. 사부인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교랑이 어느 사이에 거문고를 배웠으며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고 노하였다. 그리고 교시를 불러서 좋은 말로 훈계한 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곧 시비를 보내어 교시를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이때 교시는 심낭의 술법으로 생남하고 유알림의 사랑이 두터워지자 심낭과 더욱 친해졌다. 그 뒤로 교시는 심낭의 힘과 방해로 유알림의 총애를 독점하려고 애쓴 나머지 음률로 유알림의 마음을 매혹시키고 농락하려고 거문고와 노래까지 배우게 되었던 것이다. 낭자가 유알림의 총애를 더 얻으려면 음률을 배우시오. 거문고와 노래는 장부를 혹하게 하는 마술이니 거문고 잘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으시오. 나도 그런 마음이 있으나 그런 사람을 구할 길이 없으니 소개해주오. 거문고 잘 타는 여자가 있는데 이름이 가랑으로서 거문고와 노래의 명수이니 그 여자에게 청하여 배우시면 됩니다. 교시가 찬성하고 심낭을 통해서 가랑을 백자당으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가랑은 화방 계집으로서 온갖 풍악에 능숙하였는데 교시의 부름을 받고 와서 곧 뜻이 맞고 정이 깊어졌다. 교시는 본래 영리하였기 때문에 가랑에게 음률을 배우기 시작하자 거문고와 노래 솜씨가 일취월장하였다. 교시는 음률의 스승이자 이야기 친구인 가랑을 옆방에 숨겨두고 유알림이 조정에 나가고 없는 틈에 음률을 배웠다. 그리고 유알림이 집에 있을 때는 그 배운 솜씨의 음악으로 유알림의 심정을 혹하게 해서 더욱 총애를 받고 마침내 몸까지 독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알림은 사부인과는 점점 멀어져서 침소에는 얼씬도 않고 교시 침소에만 사로잡혀 있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그날도 유알림이 조정에 나가고 집에 없었으므로 요리를 차려 놓고 가랑과 함께 술을 즐기면서 가곡을 희롱하고 있는데 사부인의 시비가 와서 명을 전하고 같이 가자고 재촉하였다. 교시가 황급히 주한상을 치우고 시비를 따라서 사부인이 있는 화원의 정자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사부인은 넌지시 좋은 낯으로 맞아서 자리에 앉힌 뒤에 조용히 물었다. 교랑 침소에 와 있는 미인이 어떤 여자지? 친정 사촌 누이입니다. 교시가 거짓말을 하였다. 사부인이 엄숙한 태도로 정색을 하고 여자의 행실은 출가하면 시부모 봉양과 난군 섬기는 여가의 자녀를 엄숙히 교육하고 비복을 은혜로 부리는 것이 천직이 아닌가. 그런데 방종하게 음률과 노래로 소일하면 가도가 자연 어지러워지니 교랑은 잘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 그리고 그 여자는 곧 제 집으로 보내며 이런 내 말을 고깝게 여기지 말게. 제가 배우지 못하여 그런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제 부인의 훈계 말씀을 들었으니 각골명심하겠습니다. 사부인은 제3 위로하고 조금도 오해하지 말라고 자상하게 일렀다. 그리고 그날이 지도록 화원에서 꽃구경을 하면서 즐겁게 지냈다. 하루는 유알림이 조정에서 돌아와서
백자당에 들렀으나 술이 취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난간에 기대서 봄밤의 원근 경치를 바라보니 달빛은 낯같이 밝고 꽃향기 그윽함에 호응이 발작하였다. 그래서 교시에게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하라고 청하자 교시가 딴청을 썼다. 바람이 차서 감기가 들었는지 몸이 불편하여 못하겠으니 용서하십시오. 허허, 그게 무슨 말인고. 여자의 도리는 남편이 죽을 일을 하라고 해도 반드시 어겨서는 안 되는 법인데 그대가 병 핑계로 내 말을 거역하니 무슨 못마땅한 일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실은 제가 심심하기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더니 부인이 불러서 책망하기를 내가 요괴스럽게 집안을 어지럽게 하고 살림을 혹하게 하니 다시 그런 행동을 말라고 꾸중하셨습니다. 만일 또다시 노래를 부르면 칼로 혀를 끊고 약을 먹여 벙어리로 만든다 하셨습니다. 제가 본디 비천한 계집으로 유알림의 은혜를 입사와 부귀영화가 이같이 되었으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부르시라는 노래를 못하는 고충을 짐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더구나 한림의 청덕이 저의 잘못으로 흠이 되고 흐려지실까 두려워합니다. 교씨가 공교로운 말로 은근히 사부인을 좋지 않게 중상하자 유알림이 깜짝 놀라면서 속으로 본부인 사씨의 질투라고 생각하고 교씨를 위로하였다. 내가 그대를 취함이 모두 부인의 권고로 이루어진 것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대에 대하여 나쁘게 대하는 것을 본 일이 없었다. 이제 부인이 그대에게 그런 책망을 한 것은 필경 비복들이 부인에게 참언으로 고자질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부인은 본디 성품이 유순한 사람이라 결코 그대를 해치려고 할 리가 없으니 부질없는 염려는 말고 안심하라. 교씨는 가슴이 투기로 타올랐으나 대범한 유알림의 말에는 잠자코 있었다. 그것이 더욱 유알림의 동정을 사게 되었다. 속담에도 범의 그림에서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사귐에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하듯이 교씨는 교원형색으로 말은 겸손한 탈을 쓰고 있었으므로 사부인은 교씨가 겉 다르고 속 다른 본심을 알 수 없었다. 사부인이 교씨를 훈계한 것은 조금도 질투에서 나온 사심은 아니었다. 다만 음란한 노래로 장부의 마음을 미혹할까 염려한 것보다는 실로 교씨에게 정숙한 여자의 몸가짐을 하라는 심정에서 충고한 데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교씨는 사부인의 충고에 원한을 품고 교묘한 말로 유알림에게 은연한 첨언을 하여 내화를 빚어내게 하였으니 이것은 교씨의 요악한 투기 때문이었다. 이때 유알림의 친한 벗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집사로 있던 남방 사람 동청을 청거하여 문객으로 두라고 권하였다. 유알림이 마침 집사를 구하던 중이라 집에 두고 집이를 보게 하였다. 동청은 영리하고 민첩하여 남의 마음을 잘 맞추어서 영합하기를 잘하였다. 친구도 그의 마음이 착하지는 못하여도 마음을 잘 맞추어서 좋게 여기다가 외임으로 떠나게 되자 동청의 허물은 말하지 않고 유알림에게 청거하고 갔던 것이다. 유알림이 동청을 불러서 사람됨을 보았을 때에 동청의 언사가 민첩하여 흐르는 물 같았다. 유알림은 믿는 친구의 추천에다 그처럼 영리하였으므로 곧 집에 두고 서사에 일을 시켰다. 그런데 동청의 위인이 간사하고 교활하여 유알림에게 아첨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비위를 잘 맞추었으므로 순진한 유알림이 기뻐하고 신임하게 되었다. 그런 동청의 태도를 본 사부인이 한림에게 귀띔하였다. 들리는 말에도 동청의 위인이 정직하지 못하다 하니 큰 일을 저지르기 전에 내보내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전에 있던 곳에서도 요악한 일을 많이 하다가 일이 탈로되어 쫓겨났다 하니 곧 내보내십시오. 남의 풍설의 진부를 알 수 없고 친구의 추천으로 받아들였으니 좋고 나쁜 것은 좀 두고 보아야 할 것 아니요. 사람은 부정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주위 사람까지 부정에 물들게 되는 법이니 빨리 내보내서 가도를 어지럽히지 말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만일 그런 표리부동한 사람 때문에 지하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법을 추락시키면 그때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으나 세상 사람들이 남을 중상하기 좋아해서 하는 풍설인지 모르니 좀 써봐야 진부를 알 것이며 좋지 못할 것을 발견했을 때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겠소. 사부인은 남편 유알림의 태도가 못마땅하였다. 그전에는 이런 문제로 이만큼 말하면 남편이 자기의 말에 따르더니 이렇게 고집하는 남편의 태도가 이상스럽기도 했다. 사실 유알림으로서는 사부인의 신임하는 정도가 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첫 교시의 참소로 사부인을 의심하는 마음이 유알림에게 생긴 줄을 사부인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말만 길어지고 결과는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후로 동청은 큰집 살림의 집사로 일을 보았는데
유할림의 비위 맞추기에 노력하였으므로 유할림은 사부인의 충고도 공연한 말이라고 다 잊어버리고 더욱 신임하면서 중요한 가사를 거의 일임하였다. 첫 교시는 점점 노골적으로 사부인을 참소하였으나 아직도 총명이 남은 유할림은 그저 못 들은 척하면서 집안에 내분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태도였다. 마침내 질투에 불타게 된 교시는 무당 심랑을 불러서 자기의 분한 사정을 말하고 사부인을 모해할 계교를 물었다. 재물에 매수된 심랑은 묘한 계교를 오래 생각한 뒤에 교시의 귀에 입을 대고 이리이리하면 사실을 절제할 수 있다고 속삭이고 조금도 근심할 것이 없다고 다짐하였다. 그럼 지체 말고 빨리 해서 내 속을 편히 해주게. 염려 마십시오. 심랑이 신이 나서 사실을 음해하는 일을 착수하였다. 이때 마침 사부인 몸에 태기가 있어서 10달이 차서 순산 생남하였으므로 유할림이 이 나라 이름 짓고 기뻐하고 상하비복들까지 단념하였던 본부인이 등남하였으므로 신기히 여기고 교시가 생남하였던 때보다 몇 배로 경축하였다. 교시가 이런 유할림과 집안의 기색을 보고 질투가 더욱 심해져서 간장이 타오르는 듯 어쩔 줄을 몰랐다. 심랑을 또 불러서 이 사실을 전하고 빨리 사시 음해에 비방을 행하라고 재촉하였다. 심랑은 곧 요물을 만들어서 서면에 묻고 교시의 신복 12인 남매를 시켜서 이리이리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런 간악한 음모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교시, 심랑, 12남매의 세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하루는 유할림이 조정에 입번하였다가 여러 날 만에 출번하여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안의 상하가 황황하며 교시 거처인 백자당으로 달려가니 교시가 유할림을 보고 울면서 호소하였다. 아이가 호련히 발병하여 죽을 지경이니 심상치 않습니다. 병세가 체증이나 감기가 아니고 필경 집안에 누가 방해를 해서 일으킨 귀신의 발동인가 합니다. 설마 그럴 리에 있을까? 유할림은 교시를 위로하고 아들의 방으로 가서 보니 과연 헛소리를 지르고 가위 눌리는 증세로 위급해 보였다. 유할림이 우려하여 약을 지어다가 12남매에게 급히 달려서 먹이게 하고 동정을 자세히 보았으나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유할림은 낭망을 하고 교시는 엉엉 울기만 하였다. 유할림의 총명도 점점 감하여 갔는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과 같이 교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의심이 늘어서 모든 일의 줏대를 잃게 되었다. 사부인의 부덕은 옛날 현부에도 손색이 없었으나 교시 같은 요인이 첩으로 들어와서 집안을 어지럽히고 천미한 여자가 누명을 만들어서 가문을 욕되게 하니 마땅히 그런 사악한 여자는 엄중히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교시가 교활한 집사 동청과 몰래 사통하고 있었음에 실로 한 쌍의 요악지물이었다. 교시의 침소인 백자당이 밖으로 담 하나를 격하여 화원이 있었으며 화원의 열쇠는 교시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유할림이 내당에서 자는 밤에는 교시가 동청을 화원 문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하여 음란을 일삼았다. 그러나 엄중한 비밀의 사통이라 12남매만이 알 뿐이었다. 유할림이 장지의 병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매우 심통하고 있을 때 교시마저 칭병하고 식음을 끊고 밤이면 더욱 슬퍼하여 유할림의 마음을 불안케 하였다. 하루는 남매가 부엌에서 소세하다가 한 봉의 귀한 방해를 얻었다고 유할림과 교시에게 보였다. 그것을 본 교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서 말을 못하고 앉았다가 이윽고 울면서 제가 16세 때 이 댁으로 들어와서 남에게 원망 들을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모자를 이토록 모해하니 참으로 억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유할림이 그 방해한 요물을 보고 묵묵히 말을 잇지 못하고 침통해 하고만 있었다. 할림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치하실 생각입니까? 교시가 이 기회에 유할림의 결의를 촉구하였다. 유할림은 한참 생각한 끝에 일이 비록 잔악하지만 집안에 의심할 자빈이 없으니 누구를 지목하고 문초하겠는가. 이런 요예지물은 아무도 모르게 불태워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교시가 문득 생각난 듯한 태도를 하다가 참는 척하고 할림 말씀이 지당합니다. 대답하자 유할림이 안심한 듯 남매에게 불을 가져오라고 명하여 뜰에서 친히 살라버리고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말라고 일렀다. 그러자 유할림이 나간 뒤에 남매가 교시에게 불평스럽게 물었다. 낭자께서는 왜 할림의 의심을 부채질해서 예정대로 일을 진행시키지 않고 좋은 기회를 잃었습니까? 이번에는 할림께 그만 정도로 의심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가는 도리어 의심을 사고 해로울 것 같아서 그랬다. 다음 기회에 할림께서 더 결심을 굳게 하시도록 할 것이니 너는 너무 조급히 굴지 말아라. 그만해도 할림의 마음은 이미 동하였으니 요 다음에 이리이리 하자고 남매에게 다음 계교를 말해 두었다.
유알림이 그 방해의 글씨가 교시의 글씨임을 알았는데 그것이 또한 교시 부인의 필적같이 모방한 줄로 짐작하고 불에 살라서 증거를 없앴던 것이다. 유알림은 전에 교시가 사부인의 투기를 은연중에 비방하였을 때에도 믿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까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당초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사부인의 주선으로 교시를 첩으로 맞아들였더니 지금 와서는 자기도 자식을 낳게 되자 악독한 계교로 교시 소생을 방해로 저주하여 없애려고 한다고 부인 대접에 냉담하게 되었다. 이때 사급사 댁에서 부인의 병환이 위중함으로 딸을 보고자 사돈 유알림 댁으로 편지를 내었다. 사부인이 모친의 위독한 기별을 받고 깜짝 놀라서 유알림에게 모친의 병환이 위중하시다 합니다. 지금 가뵙지 못하면 평생의 한이 되겠으니 친정에 보내주십시오. 장모님 병환이 위독하시면 빨리 가시오. 나도 틈을 타서 한번 가서 문안하겠소. 사부인이 친정길을 떠날 때 교시를 불러서 자기 없는 사이에 가사를 부탁하고 이날을 데리고 신성현 친정으로 갔다. 모녀가 오래 떠나 있다가 병석에서 딸을 만나니 모녀가 일희일비하였다. 모친의 노화는 중하였으나 일진일퇴의 증세이므로 사부인은 구호하느라고 빨리 시가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연 수개월이 흘렀다. 유알림의 벼슬은 본디 한가한 직책이라 때때로 틈을 타서 빅모 문병차 신성현 처가로 왕래하였다. 이 무렵에 산동과 산서와 하남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거산하여 사방으로 유랑하게 되었다. 황제가 이 지방의 기황을 들으시고 크게 근심하여 조정에서 덕망 있는 신하 3사람을 뽑아서 삼도로 나누어 보내어 백성의 질고를 살피라는 분부를 내렸다. 이때 유알림이 세 신하의 한 사람에 뽑혀서 급히 산동 지방으로 나가게 되었으므로 미처 사부인을 보지 못하고 떠났다. 유알림이 집을 떠난 뒤로는 교시가 더욱 마음을 놓고 방자하게 동청과의 간통을 마치 부부같이 하여 거리낌이 없었다. 하루는 교시가 동청에게 지금 한림이 멀리 지방을 순모하고 있으며 사씨가 올해 집을 떠나서 없으니 개교를 단행할 가장 좋은 시기인데 장차 사씨를 없애버릴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간부의 꾀를 물었다. 묘계가 있소. 사씨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으니 걱정할 것 없소. 하고 그 묘안을 귀속말로 설명하자 교시가 반색하였다. 난군의 그 방법이면 귀신도 모를 테니 곧 착수해 주소. 내게 냉진이란 신복이 있는데 내 말이라면 잘 듣고 꾀가 많으니 감쪽같이 해치울 것이오. 우선 사씨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얻어야 하겠는데 그것이 어렵군요. 교시가 한참 생각한 끝에 자신이 있는 듯이 말하였다. 옳지 좋은 수가 있어요. 사씨의 시비 설매가 우리 남매의 동생이니까 그 애를 달래서 사씨의 보물을 훔쳐내게 하겠어요. 이런 음모를 한 뒤에 남매가 조용한 틈을 타서 사씨의 시비 설매를 불러서 금은과 보물을 주면서 꼬여대었다. 이에 귀가 솔깃해서 넘어간 설매가 부인의 폐물을 넣은 상자는 골방의 간수에 있으나 열쇠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 보물을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지? 그것은 묻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만일 이 일이 탄로나면 우리 둘은 살지 못할 거야. 남매는 그런 위협까지 하고 교시의 열쇠 꾸러미를 주면서 그 중에서 맞는 열쇠가 있을 테니 잘 해보라고 하며 보물 가운데서도 유알림도 늘 보고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꺼내 오라고 부탁하였다. 설매가 열쇠 꾸러미를 숨겨 가지고 가서 골방의 간수에 둔 보석상자를 열고 옥지환을 훔쳐다가 교시에게 주면서 그 옥지환의 내력을 고하였다. 이 옥지환은 국가의 세전지보물이라고 한림 양주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교시가 기뻐하며 설매에게 후한 상금을 주고 동청과 함께 흉계를 시행시키기로 하였다. 마침 이때에 사씨를 모시고 갔던 하인이 신성현 친가에서 와서 사급사 부인이 작고했다는 부고를 전해왔다. 사씨 댁에 무호하시고 다음에 가까운 친척도 없어서 우리 부인께서 손수치상하여 장례를 지내시고 교낭작게 가사를 착실히 살피시라는 전갈이었습니다. 이 부고를 받은 교시는 간사스럽게 12남매를 보내서 극진히 사부인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동청을 재촉하여 흉계를 진행시켰다. 이때 유알림이 산동 지방에 이르러서 주점에 들러서 밥을 사 먹으려 할 적에 문득 어떤 청년이 들어와서 유알림에게 읍하였다. 유알림이 답례하고 본즉 그 청년의 풍채가 매우 중매하였다. 유알림이 성명을 묻자 소생은 남방태생으로 성명은 냉진이라 하옵는데 선생의 고성대명을 듣고자 하옵니다. 그러나 유알림은 민정시찰로 암행 중이므로 다른 데로 밝히지 않고 다른 성명으로 대답하고 민간의 공궁한 실정을 물었다. 그러자 그 청년의 대답이 영리하고 선명하였으므로 유알림이 감탄하고 계속 물었다. 그대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
그대가 비록 남방 사람이라 하나 서울 말을 하는군. 저는 외로운 몸으로서 구름같이 동서로 표박하며 정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서울에도 수년간 있다가 올 봄에 이곳 신성현에 와서 반년을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다행히 함께 수일 동안 동행하게 되면 좋은 인연이 될까 합니다. 그런가? 나도 외로운 길에서 마음이 울적한 참이니 자네를 만나서 다행일세. 하고 주식을 권하니 서로 먹고 동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낮에는 길을 가고 해가 지면 주막에서 자고 닭이 울어서 밤이 새면 또 떠나가고 하였다. 유알님이 밤에 잘 때에 보니 그 청년의 속 옷고름에 본 적이 있는 듯한 옥주안이 매여 있었다. 유알님이 이상히 여기고 자세히 본즉 아무래도 눈에 익은 옥주안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일찍이 서양 사람에게 배워서 옥류를 좀 분별할 줄 아는데 자네가 가진 그 옥주안이 예사 옥이 아닌 듯하니 좀 구경시켜 주게. 청년이 옥주안 보인 것을 뉘우치는 듯이 머뭇거리다가 마지 못하는 듯이 옷고름을 끌러서 한림에게 내주었다. 유한림이 손에 받아들고 자세히 보니 옥의 색깔과 형태와 새긴 제도가 자기 부인 사시의 옥주안과 똑같았다. 의심하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니 더 이상하게 푸른 펄실로 동심결이 맺어 있지 않은가. 더욱 의심이 깊어졌으므로 청년에게 참 좋은 보배로군. 그대는 그것을 어디서 구하였나. 청년이 거짓으로 슬픈 모양을 꾸미고 묵묵히 옥주안을 받아서 도로 옷고름에 메었다. 유알림은 그 옥주안의 출처가 궁금해서 다시 물었다. 그 옥주안에 반드시 무슨 인연이 있을 텐데 나한테 말한들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청년이 오래 있다가 입을 열고 북방에 있을 때 마침 아는 사람에게 얻었는데 형이 왜 그리 케어묻습니까? 하고 그 출처를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유알림은 어떤 도적이 자기 부인의 옥주안을 훔쳤던 것을 이 사람이 우연히 산 것이 아닐까 하고 그 내막을 알아내려고 기회를 보았다. 그럭저럭 여러 날 동행하는 사이에 두 사람은 자연 친근한 길동무가 되었으므로 유알림은 또 물었다. 자네가 그 옥주안에 동심결을 맺은 이유를 좀체로 말하지 않으니 어찌 그동안 길동무로 친해진 우정이라고 하겠는가. 그러자 냉진이라는 청년이 마지못한 듯이 그동안 형과 정의가 깊어졌으므로 숨길 필요도 없지만 정든 사람의 정표로만 알고 나를 비웃지 말아주십시오. 그처럼 정든 사람이 있으면 왜 같이 살지 않고 남방으로 가는가. 호사다마하고 조물주가 시기하여 좋은 인연이 두 번 오지 않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옛날 말에 규문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깊은 바다에 들어감과 같다 하더니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소저와의 정사임에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냉지는 짐짓차기 사랑의 고민을 고백하는 듯이 슬픈 기색을 하며 탄식하여 보였다. 그러나 자네 연복이 부러워. 하며 두 길동무는 종일토록 통음하고 다음날 오후 각각 길을 나누어 이별하였다. 유알림은 그 냉진이라는 청년과 우연히 길동무가 됐으나 수일 동안 동행한 자의 근본을 알지 못하였다. 더구나 자기 부인 사시의 옥주안의 행방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였으나 멀리 떨어진 산동 지방을 암행 중이라 알아볼 도리가 없었다. 세상에는 이상한 일도 측은한 일도 많구나. 혹은 집안의 종들이 그 옥주안을 훔쳐내다가 팔아버린 것일까? 그러나 그 청년이 사랑하는 의중지인의 정표라던 넋두리는 무슨 관계의 뜻일까? 유알림의 의심과 걱정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심란스럽기만 하였다. 그런 근심을 하면서 반년 만에야 국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니 사부인이 친정에서 돌아와 있은 지도 오래였다. 유알림은 비로소 장모의 별세를 알고 부인과 함께 슬퍼하며 조상하고 교시와 두 아들 장지와 이나를 만나서 그립던 회포를 풀었다. 그리고 객지에서 냉진이라는 청년이 가지고 있던 옥주안이 궁금해서 사시 부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전에 부친께서 내려주신 옥주안을 어디 간수해 두었소? 그대로 폐물 상자에 넣어 두었는데 그건 왜 갑자기 물으세요? 좀 이상한 일이 있었기로 궁금해서 보고자 하오. 사씨 부인이 이상히 여기고 시비에게 금상자를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상자를 갖다가 열고 본즉 다른 폐물은 전부 그대로 있었으나 그 옥주안 한 개만 보이지 않았다. 사씨 부인이 깜짝 놀라서 분명히 이 상자 속에 넣어 두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한림의 안색이 급변하고 말을 하지 않으므로 더욱 당황해서 물었다. 그 옥주안의 행방을 한림께서 아십니까? 유한림이 얼굴을 붉히고 자기가 남에게 주고서 나한테 묻는 건 무슨 심사요? 사씨 부인은 이 같은 남편의 뜻밖의 말을 듣고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착잡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시비가 두 부인께서 오셨다고 고하였다. 유알림이 황망히 나가서 고모를 맞아들여서 인사를 나눈 뒤에
두 부인이 먼 길에 무사왕복을 위로하였다. 이윽고 유알림은 두 부인을 향하여 제가 출타 중 집안에 대변이 생겨서 곧 고모님께 상의하러 가려던 참에 잘 오셨습니다. 아니, 집안에 무슨 대변이 생겼기에? 유알림이 흥분을 진정하면서 냉진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옥지환을 보고 또 그에게 들은 말이 이상해서 집에 와서 옥지환을 찾아보았으나 과연 없으니 이 가문의 큰 불행을 장차 어찌 처치할까 하고 상의하였다. 사씨 부인이 유알림의 그 말을 듣고 혼미백산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첩의 평일의 행색이 성실치 못하였기 때문에 주인이 의심하고 지금 이런 누명을 쓰게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첩의 입으로는 변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으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한림의 뜻대로 하십시오. 옛말에 이르기를 어진 군자는 참언을 신청하지 말고 참소하는 자를 엄중히 다스리라 하였으니 한림은 살피셔서 억울함이 없게 하십시오. 두 부인이 변색을 하고 유알림을 꾸짖었다. 너의 총명이 선친과 비교하여 어떠냐? 소질이 어찌 선친께 따를 수 있습니까? 유알림이 황송해하면서 대답하였다. 사형, 오빠께서는 지인지감이 있고 또 천하의 일을 모를 것이 없이 지내셨는데 내양사씨를 칭찬하되 우리 자부는 천하의 기특한 절대열부로서 옛날에 열부에 못하지 않다 하셨다. 또 내 일을 나에게 부탁하시기를 아직 연소하니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릇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다. 또 자부에 대하여는 모든 일에 별로 경계할 바가 없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선친의 총명이 사시의 범행 숙덕을 잘 아시고 한 말씀이었으니 그 교자지도가 어찌 범연하셨겠느냐. 그렇지 않을지라도 선친의 유탁을 생각함이 인자의 도리언을 하물며 선친의 식감과 사시의 열행에 이 같은 누명을 씌워서 옥 같은 처자를 의심하느냐. 이것은 필경 집안에 악인이 있어서 사시를 모해함이 아니면 시비들 가운데 가늠한 자가 있어서 옥지환을 도적질해 낸 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엄중히 밝혀내지 않고 왜 그런 어리석은 의심을 하느냐. 고모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하고 유알림은 곧 형장지구를 갖추고 시비들을 엄중하게 문초하였다. 애매한 시비는 죽어도 모를 수밖에 없었고 장본인인 설매는 바른대로 고백하면 죽을 것이 분명하므로 끝까지 고문을 참고 자백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시비들 가운데서 범인을 색출하지는 못하였으므로 두 부인도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씨는 누명을 깨끗이 씻어 버리지 못하였으므로 타당하여 죄인으로 자처했고 유알림은 유알림대로 참언을 하도 많이 들었으므로 역시 사씨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았으므로 집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교시뿐이었다. 선친께서 항상 말씀을 빗내어서 사씨를 옛날의 열부에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러 보니 첩인들 어찌 좋지 않은 일을 해서 남의 치소 능욕을 받겠습니까? 첩의 소견으로도 두 부인 말씀이 옳을까 합니다. 그러나 두 부인 말씀도 역시 공평하지 못하셔서 사씨만 너무 칭찬하시고 한림을 너무 공박하시니 잠옷 체면이 없어서 민망스럽습니다. 옛날에 성인도 오히려 속은 일이 많사오니 선친이 비록 고명하시나 사씨가 들어온 후에 오래지 않아서 기세하셨으니 어찌 사씨의 심지를 예탁하심이며 임종시의 유언은 한림을 경계하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부인이 그 말씀을 빙자하여 모든 일을 사씨에게 상의하여 처리하라 강요하시니 어찌 편벽되지 않습니까? 사씨의 행색에 별로 구차한 점이 없어서 나도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더니 지금은 아무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 요전에는 방해물에 저주 필적이 사씨 필적 같아서 그때는 집안에 누구의 참언인가 하고 불살라 버리게 하였지만 옥지환이 없어진 일 같은 중대한 사건을 본 뒤로는 금후에 어떤 지경에 이를지 매우 불안하다. 하고 유알림이 사씨에 대한 현재의 심경을 말하자 교씨가 이때라고 다그쳐 물었다. 그러면 사부인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나 지금 명백한 증참이 없으니 이대로는 다스릴 수 없고 또 선친께서 사랑하셨고 또 초토를 함께 지내었고 숙모께서 그토록 두둔하시니 어찌 처치하겠는가. 유알림의 이런 신중한 태도에 교씨는 불만인 안색으로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다. 교씨가 또 잉태하여 칩사기 차서 남아를 낳았으므로 한림이 기뻐하고 이름을 봉출하하고 교씨 소생 형제를 사랑함이 장중보옥 같았다. 교씨는 한림이 없을 때를 타서 동청과 함께 흉계를 꾸미고 있더니 요전에 행한 계교가 실로 묘하였소. 옛말에도 풀을 뿌리째 뽑아 없애야 한다고 했으니 앞으로 어찌할까요? 더구나 두 부인과 사씨가 옥지환 없어진 금맥을 잡아내어서 그 내막이 누설되면 어떡할까요? 교씨가 전우사를 근심하자 동청이 교씨를 위로하면서 교사하였다. 두씨가 옥지환 사건을 극력 추궁하고 있으니 숙질간을 참소하여 이간시키시오.
나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두부인과 한림 사이를 이간시키고자 하지만 한림이 두부인 섬기기를 못지않게 하여 모든 집안 일을 두부인 뜻에 순종하니 그 계략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묘책이 곧 생각나지 않으니 두고두고 상의합시다. 하고 사시 음해를 끈덕지게 벼르고 있었다. 이때 두부인은 사시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사람을 시켜서 옥주안이 없어진 단서를 잡지 못하고 심중으로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교녀의 관계 같은데 단서를 잡지 못하였으니 그런 발설을 할 수도 없고 이 일을 장차 어찌할까 하고 속을 썩이고 있었다. 그래서 유알림 집에 오래 머무르기도 거북해하다가 아들 두억이 장사부 총관으로 부임하므로 그 아들을 따라 장사로 가게 되었다. 자기는 아들을 따라서 장사로 떠나는 것이 좋으나 사시의 고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마침내 장사로 떠나는 날 유알림이 두부인 모자를 청하여 큰 환송잔치를 배설하였는데 그 좌상에 사부인이 보이지 않았다. 두부인이 잠옷 울적하여 유알림에게 원망스러운 말을 하였다. 오라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로 현질 한림과 서로 의지하여 지냈는데 이제 갑자기 만리의 이별을 하게 되었으므로 꼭 현질에게 한마디 부탁하고자 하는데 내 말을 꼭 지키겠느냐? 소질이 비록 신의가 없을지라도 고모님 말씀을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들려주십시오. 다른 일이 아니라 사씨의 앞일을 부탁하련다. 사씨의 성행이 근엄하여 억울한 마음도 소견대로 변명하지 않으니 더욱 측은하다. 그 정렬한 점으로 보아서 무죄한 것이 틀림없으니 멀지 않아서 억울한 사실이 나타나려니와 만일 내가 이 집에서 없어진 후에 또 무슨 해괴한 일로 참언이 있더라도 고지 들지 말며 꼭 무슨 불미한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먼저 편지로 상의하고 내 의견이 있을 때까지 과하게 처치하지 말아서 나중에 경솔했다고 뉘우치는 일이 없게 하라. 고모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교의를 근수하겠사옵니다. 유알림이 맹세하듯이 대답하자 두 부인은 시녀를 불러서 물었다. 사부인께서 어디 가시고 이 자리에 안 보이시느냐? 이 자리에 오시기를 꺼려하시거든 나를 그리로 인도하라. 시비가 두 부인을 모시고 사씨 사는 곳으로 갔다. 가서 본즉 사씨가 녹발을 흐트린 채 얼굴이 창백하고 전신이 연약해져서 입은 옷 무게조차 이기지 못하는 듯이 애초로웠다. 이를 본 두 부인의 마음이 칼로 저미듯이 아팠다. 수심에 잠겨있던 사씨 부인이 고모님을 보고 반가워하며 축하 인사를 올리었다. 이번에 고모님 댁이 영귀하셔서 임지로 행차하심에 죄첩이 조나에 나아가서 마땅히 하직 올려야 하오련만 몸이 만고의 누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 뵈옵지 못하와 제 목숨이 있는 동안에 다시는 뵙지 못하게 되면 무궁한 한이 되겠더니 천만 뜻밖의 누처에 왕림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니다. 두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였다. 오라버님의 임종시의 유언에 유알림을 나에게 부탁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되 내가 조카를 잘 인도하지 못한 탓으로 사랑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모두 내 허물이다. 그리고 타일에 어찌 지하로 들어가서 오라버님 영혼을 뵙겠느냐. 모두 내 불명이지만 질부 너무 근심하지 말고 필경은 사필귀정으로 기룬을 만나서 흑운을 벗어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간사한 무리가 능히 모해하지 못하고 조카 한림이 자기의 불명을 뉘우치고 질부 누명을 씻어줄 것이다. 예로부터 영웅열사와 절부열녀가 시운을 만나지 못하면 한때 곤욕을 당하는 법이니 널리 생각하고 심신을 상함이 없도록 하라. 이 유씨 가문이 본디 충문지가로서 간악한 소인에게는 원한을 사서 해를 많이 당하였으나 가중은 한결같이 막더니 선대가 별세하신 후로 이렇듯 괴이한 병고가 있으니 이것은 집안의 요사한 시첩이 조카의 총명을 흐리게 한 까닭이다. 요사이 조카의 거동을 보니 그 전에 총명과 맑은 기운이 하나도 없고 나하고도 집안 일을 의논하는 일이 적어서 숙질간의 의도 감소되어 버렸다. 내가 동정을 살펴보니 한림에게도 귀신에 홀린 것 같아서 빨리 그 매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그것도 시기가 와야 미몽을 깨우칠 것 같다. 질부도 천정의 운수로 여기고 과도하게 심사를 상하지 말라. 되풀이하여 신신당부한 두 부인은 시비를 시켜서 유알림을 그 방으로 불러오게 하였다. 두 부인은 유알림을 맞아서 정색으로 슬퍼하면서 엄숙히 훈계하였다. 요새 내 행사를 보니 아무래도 본심을 잃은 사람 같으니 매우 뜻밖의 일로서 슬프기 짝이 없다. 내 선친이 별세하실 때에 집안의 대소사를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전에 새로운데 내가 용렬하여 질부사씨의 빙옥 같은 행실까지 시운이 불리한 탓인지 누명을 쓰고 고통하고 있는 정사를 보고도 내가 멀리 떠나게 되니 마음을 놓고 갈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질부 있는 이 자리에서 한 말을 꼭 부탁하겠다.
금후에 집안에서 질부를 음해하거나 혹 무슨 흉사를 보게 되는 경우라도 결코 사씨를 의심하고 냉대하지 말고 내가 돌아옴을 기다려서 처리하라. 질부는 절부정녀니까 결코 그런 생각이나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질부의 신세가 위태로운 정상을 보니 내 발길이 돌려지지 않는다. 그러니 조카 알림은 부디 조심하고 간사한 말을 듣지 말아라. 유알림은 이 말을 찌푸리고 엎드려서 묵묵히 고모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두 부인은 깊은 한숨을 쉬고 제3사씨의 일을 당부하고 돌아갔다. 사씨 부인은 가장 믿어오던 보호자가 떠나감을 멀리 바라보며 슬프게 울었다.